SK실트론 2026년 1분기 실적을 슬프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 및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32%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4.9회전으로 좀 낮은 상태고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부식회계 의구심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SK실트론 품은 두산, 최태원 회장 남은 지분 29.34% 매각, 현금화 속도 내놔 라는 제목으로 유희석 기자가 뉴시스에서 8월 2일 보도를 했습니다. 두산 SK실트론 경영권 2조 3천억의 인수, 최태원 남은 개인 지분 29.4% 향방 주목, 9,600억 규모 지분, 재산 분할 재원 유력, SK그룹 리밸런싱 속 현금화 가속화 관측, 두산 최 회장 지분도 인수 추진, 재산 분할금 마련 카드 될까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이 결과 두산은 반도체 수직 기여로가 완성이 되고 이 1983년 SK실트론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 제조업체로 소개를 하고 있고 SK는 리밸런싱도 속도가 난다. 그리고 이번 계약은 영업이익 에비타라고 그러죠. 에비타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두산이 SK에 추가 대금을 지급하는 초과이익 공유 조항도 담겼다. 근데 분석 결과 에비타 일정 기준이 뭔지는 모르지만 초과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에비타에 관련해서 분석 내용에서 잠깐 소개를 해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런 기업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 증가와 인수자와 함께 이익을 나누자는 이례적인 거래평가로 나온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SK실트론 사업계획입니다. 본사는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로 53번지 홈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 반도체의 기초재료인 실리콘 웨이퍼, SI 와퍼, 웨이퍼, 와퍼 보통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전력 반도체 핵심 소재인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SIC 웨이퍼 제조 사업을 진출했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983년 4월 25일에 설립이 됐는데 규소 박판의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1990년 5월 30일자로 사명을 동부전자 통신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실트론으로 변경했고 1991년 10월 30일자로 주식회사 럭키 소재로부터 구미공장 전자산업용 규소 박판 제조를 영업 양수했고 또 이 구미시 공업단지 등의 제조 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등의 현지 법인을 두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에 12월 31일자로 사명을 주식회사 실트론에서 주식회사 LG실트론으로 변경했으며 8월 17일자로 주식회사 LG실트론에서 SK실트론으로 변경하였다. 2017년 그 주인이 여러 번 바뀌는 그런 업종이 되겠네요. 근데 왜 주인들이 계속 이렇게 바뀌고 장사가 안 돼서 넘기는 건지 아니면은 잘 나가는 거를 좋은 가격에 파는 건지 아직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주가는 비상장이기 때문에 없습니다만은 발행 주식 수가 한 6,700만 주 가지고 있는데 SK가 51%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분 중에서 최태원 회장의 지분이 29점 몇 프로가 있다는 얘기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마 나머지가 최태원 회장 여기 뭐 여러 투자 회수들이 좀 있네요.
소음이 좀 들리는데 잠깐 쉬려겠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이 4,593억 원으로 3.1% 감소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반대로 0.8%가 상승했습니다. 그 갭이 플러스 3.8%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223억 원이 더 적은 수치인데 이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고 또한 가공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큰 차이, 거의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한 33% 정도 낮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그 갭이 420억 원이나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원가 회계의 이익이 이게 믿을 만한 것이냐, 이거를 저는 스루프트에서 부인하는 것이죠. 재고 회전율은 4.9회전, 0.03 회전이 약간 감소했습니다. 원가회계 손익계산서로는 영업이익이 38.1% 하락했습니다. 매출원가가 7.1% 증가했는데 매출원가의 증가 요인이 뭐냐고 또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죠. 스루프 쪽에서는 일단 매출 재료비가 증가했다. 그거를 얘기했고 운영비용도 좀 증가를 했죠. 재고자산 명세입니다. 제품과 제공품 합쳐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3,008억 8,200만 원, 연초 재고보다 32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는 무려 620억 원이 증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에 매출이 3% 줄었는데 재고는 12%가 증가했다. 전년도에는 29%나 증가했다. 장사가 안 되는데 왜 재고를 줄이지 못하는지, 원가회계는 재고의 증가는 영업이익의 증가이기 때문에 그 마녀에 걸려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상징적인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성분 분석 내용입니다. A 재고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 328억 7,100만 원이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정년도에는 661억 원이 증가했었습니다. 원재료 사용 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218억 원, 9.4% 사용액은 줄었습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889억 6,600만 원으로 30%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는 1.3%밖에 증가는 안 했습니다. 이 운영경비 3,068억 7,100만 원에서 판매관리비 287억 1,000만 원을 뺀 2,781억 6천만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율은 69.7%,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재료 비율은 30%, 3할 때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재료 비율이 1.9% 하락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원재료 가격도 하락했는가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것은 1차 추론과 모순이 되죠. 이 모순이 되는 경우가 회계가 일반적으로 좀 불투명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의 차이가 8억 2,200만 원이고 작년에는 40억 1,800만 원인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숫자다 했는데 비성분 내역 중에서 제품 제공분이 아니고 기타 재고 자산을 이 회사는 넣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지는 재고자산 명세로도 추적할 수는 없습니다. 스루프트에게는 이 기타 재고자산은 부인합니다. 그 매출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미착품인지 저장품인지 뭐 원재료도 아니고 원재료 또 등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가 두리뭉실해가지고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운영 경비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이 종업원 급여인데 1292억 원이 있습니다. 운영 경비 전체는 3068억 원이죠. 따라서 1단계 이 차이 갭은 PQ 총 제조 비용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나고요. 현금 흐름표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틀리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현금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현금이 766억 원이 나갔는데 재고는 463억 원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302억 원, 거의 303억 원의 현금을 어디다가 공금 유용을 했느냐 물어보니까 그것이 현금 흐름표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액, 이거는 손입액이 손실액이 되겠습니다. 281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갭이 21억 6,4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거기다가 재고자산 명세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증가액이 사실상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어야 되는데 8억 8천만밖에 안 됩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재고자산 명세의 증가액이 그러면은 이 소문자 AB 갭이 272억 4,700만 원 이 차이가 납니다. 이 금액만큼 우리는 어디 현금을 해먹었다라고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 223억 원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가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 검증이 됩니다. 따라서 스루프트 회계의 영업이익 산출액은 정확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건비가 1293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직원 수는 6명이 줄은 3624명이 됩니다. 연간 연봉은 1억 4,270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7.1% 증가 예상입니다. 그런데 스루풋 노동 생산성은 5.8% 감소했는데 노동 분배율은 11.7%.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실적을 못 냈는데 월급은 올려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원가 회계상 노동 생산성으로도 15.3%나 원가 회계는 내려갔는데 노동 분배율은 52.1%나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이 회사는 아무래도 새 점령군인 부산은 인적 자원을 쳐내야 할 것 같습니다. 엄청 고임금군이 많은 것 같아요.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약간 떨어졌고 스루프율도 좀 떨어졌습니다. 동일 방향으로 떨어졌으면 투명하게 가정을 세웁니다. 영업구매 평가지표로 매출채권 수금속도는 1.7회전 변동은 없고 매입채무 지급속도가 14회전입니다. 18.4회전에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빠른 거죠. 3개월에 14회전으로 그냥 거의 현찰 주고 원재료를 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통 ROI 자본 회수율 2.3%로서 1%가 하락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매입 채무 지급 속도와 매출 채권 수금 속도의 갭이 너무나 크면은 또한 지급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것은 원재료 공급업체가 시장 위에 있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 원재료가 그럼 도대체 뭐냐 이것을 요 뒤에 또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두 가지 경영평가지표가 하락했기 때문에 일당 회계 투명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돼야 됩니다. 또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를 대라버린다면은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도 하락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느냐? 회사는 뭐라고 많이 썼습니다. 원재료는 폴리실리콘이며 안정적인 원재료 확보를 위해 다수의 매입처와 협력 및 거래를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이 폴리시클레토의 원재료가 메탈루지칼 SI 실리콘이 2021년 3월 3분기 폭등 이후 현재까지는 하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틀리죠? 그 다음에 제품 가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지금 그 하락폭이 내려가고 있다, 둔화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수치로 얘기 안 해주면 우리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공시했다고 간주를 해야 되는 거고요. 투명하게는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저의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론은 반증이 되기 전까지 유효할 것입니다. 현금 재무제표로 1번 EAT 새우 현금 순이익은 1,507억 원, 당기 순이익이 553억 원인데 거의 1,000억 원이 실질적으로 돈을 더 벌었습니다. 두 번째 EMS 영업활동으로 들어온 현금 유입액은 3,508억 원이고 최종 영업의 손익 및 재무활동 다 통틀어서 2,092억 원의 현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 지급이자가 근데 전년도는 48억 9천만 원 나갔는데 현금 물음표에 나와 있는 것은 6억 9,800만 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왜 이게 문제가 되냐? 채권자 자유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727억 원이면은 추가 대출을 해줬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43.5%에서 45.3%로 증가했습니다. 50%가 경영권 방어선인데 부채 지금 레드존에 지금 달랑거리고 있는 거죠. 계속 영업 적자가 낸다면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또 차입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채권자한테 경영권을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뺏기기 전에 이 회사를 팔아치우는 거 아니냐. 그 인수하는 회사가 부채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리스크를 안고서 두산이 인수를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주주 자유현금 흐름 1천억의 이익배당을 또 가져갔습니다. 많이 2.9% 투자자본에 그 다음에 그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453억 원의 투자가 있었습니다. 납입자본 성장률 31.2로서 내려갔고요. 이익잉여금률 3,017%로 좀 더 내려갔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모순되는 수치죠. 부채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지급이자가 줄어드느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재무상태표 자산 계정입니다. 전체 재고 자산은 5조 2천억 원대가 되겠네요. 그리고 부채에서 단기 차입금 및 장기성 유동성 부채는 8,126억 원으로 5,091억 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에서는 비유동 부채에서 4,357억 원이 일루 좀 넘어온 것 같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이 부채가 늘어난 거죠. 그리고 이 자본 총계가 1조 8,865억 원입니다. 이 장복 가격으로 1조 8천억 원짜리를 2조 3천억에 두산이 사는 모양이니까 가치를 더 좀 높게 평가해 준 모양인데 SK 지분이 약 51%면 1조 원의 자본 가치를 두산이 2조 3천억에 사는 모양새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까지 높게 줄 필요가 있느냐. 부채 비율도 높고 그러는데 좀 디스카운트 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1분기 실적이 전년도보다는 좀 96.9%로 내려갔고요. 이 스루프태계와 원가회계 각각 그 요소들을 그러니까 그 율들을 여러 요소 율들을 감안해서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비율이 7할이죠. 그 원가회계는. 그리고 이 스루프쌍으로는 매출 재료 비율이 24.2%밖에 되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스루프선 1 더하기 운영경비를 1 더하기 300%로 하고 영업이익도 300% 넣어서 스루프율로 나누면은 연말까지 1조 8,370억 원을 할 것 같습니다. 매출 재료비도 동일한 방법으로 매출 재료 비율로 나누면은 동일한 금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예측의 질을 높이고자 전년도에도 동일하게 했다면 실제 결과가 제가 8.8% 낮게 예측했을 것이므로 올해 실행계획에서는 조금 더 1분기보다는 하반기로 가면서 매출액이 조금씩 느는 그런 추세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좀 해본 거고요. 손익분기점을 작년도는 10월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 판매한 게 판매분에서 다 이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올해는 그 손익분기점이 10.6월로 약 20일 늦게 도착합니다. 뭔가 조금 더 획기적인 그 실행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310%로 잡아봤습니다. 재료 비율과 그 다음에 스루프율은 그대로 있는 거로 하고 그래서 1조 8,829억 원 하는 거로 그래서 요거를 납품 단가로 비유한다면은 뭐 장당 가격이라고도 해도 좋죠. 웨이퍼 188만 원에 팔면은 19만 6천 원 남는다. 그런데 매출 달성 시기가 12.3월 1년 안에 도달은 못하고 0.3이니까 한 9일 정도만 연말 안에 요 1조 8,800억을 이루면 되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방법론으로 재고 회전율을 높여라. 이 2.4% 속도만큼 매출도 증가하지만은 매출 달성 시기도 달성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제 논리 알고리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1조 9,259억 원을 하게 되면은 운영 경비가 다소 1.6%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은 2,109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실행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또 원가 회계도 310% 해가지고 재고가 10% 감소할 때와 10% 증가할 때 각각의 매출 원가를 고려해 봐야 되고요. 또 재고가 감소할 때의 판매 금액과 재고가 증가할 때의 판매 금액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동일한 목표 이익을 원한다면은 재고가 증가할 땐 좀 싸게 팔아도 동일한 목표 이익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회계는 재고 증가의 마법에 걸려 있는 회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업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진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재고 증가 여부는 나는 모르겠고 이거를 납품 단가 견적서를 낸다고 해보죠. 그러면 재료비는 50만 원,
가공비가 114만 원. 이게 너무 가공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모르겠어요. 이 자동 생산 뭐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총 제조 비용에서 판매 관리비를 더하고 여기에 우리 마진 25만 5천 원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13,000원에 견적을 내서 속마음으로는 200만 원 받아야 되겠다 했는데, 뭔 얘기요? 스루프 쪽에서는 188만 원이면 되겠는데,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92,200원뿐이 나오질 않습니다. 한 25만 원 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매출원가율이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스루프처럼 2.4%도 노력해서 192만 5,968원에 판다고 하더라도 원가율이 88.8%라면은 영업이익은 올라가는 것도 별로 없다. 이게 97,164원. 다시 한번 비교를 하면은 188만 원에 팔았을 때 스루풋은 19만 6천 원 남는데 원가 회계에는 9만 2천 원이 나오고 재고 증가 시에는 15만 2,387원 이익이 납니다. 그리고 매출 증가하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스루풋 회계에는 21만 원으로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재고가 감소하는 기준으로 있는 재고를 추가로 판매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9만 7천 원으로 오히려 떨어진다. 이런 모순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매출원가율을 내려야 한다면 재고 생산을 하여 재고를 늘려 매출원가를 낮출 것이냐, 또는 운영경비를 극단적으로 줄일 것이냐, 그것이 원가회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점연구는 재고도 줄이고 인적 자원도 줄여 오일을 낮추는 방침을 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점연군이 들어오면은 고참 또는 고임금군이 잘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면은 직원들의 운명은 흔들리는 거죠. 과잉 생산 덤핑하지 말라. 미국은 어느 정권이라도 지속적인 요구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노동가치설 공산주의 원가회계를 이제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스루프트 회계로 전환하자는 메시지를 로스차일드 여사의 이름을 빌어서 소개합니다. 우리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 가본 오른쪽 길로 가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낸 책인데 좀 솔직히 우리 겸손하게 표현할 때 졸작이긴 합니다. 실제 졸작인데 그때 수준과 제 수준은 좀 저도 많이 성장은 했죠. 그리고 실전 분석을 성공을 해냈고요. 이 책은 이론적인 면이 많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바이.